일단은 먼저 그 오늘 이 시연을 포함해서 어떤 이 재료 강의의 전체적인 큰 순서나 매뉴얼을 혹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안료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바닥 칠로 쓸 수 있는 그 제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소의 종류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린 다음에 아크릴릭 물감의 물성 종류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개 물감 종류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크릴릭 물감과 함께 섞어서 쓸 수 있는 아크릴릭 보조제, 좀 특이한 보조제들만 좀 몇몇 가지를 보여드릴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금속 물감들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떤 그 코팅 처리, 그러니까 바니쉬 처리라고 하죠. 그 바니쉬 처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설명을 해드릴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얼추 시연 같은 것들을 좀 해보면서,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재료 시연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제소부터 아크릴릭 물감의 물성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직접 바닥 칠이 될 수 있는 가장 파운데이션인 백그라운드 제소의 종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여기다가 일단 써놓은 것들만 해도 벌써 7가지예요. 백그라운드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제소부터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순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제소는 뭐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얘요. 제소는 물과의 혼합 비율이 물을 25% 섞어라 라고 어떤 제품이든 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한 4분의 1 정도 물과의 희석 비율이. 그래서 그 정도 좀 풀어서 쓰라 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 이유는 대리석 가루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물로 풀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서페이스에 조금 더 넓게 그리고 골고루 도포하게 하기 위해서 물과 희석을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블랙 제소가 있어요. 블랙 제소는 그냥 기본 제소를 까맣게 만들어 준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을 거예요. 아, 선생님, 그냥 제소라는 거 쓰지 않고 그냥 아크릴릭 물감으로 백그라운드에 칠해 놓고 그림을 그리면 되잖아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제소는 특이하게 이 안에 대리석 가루가 섞여져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아크릴릭 물감은 기본적으로 폴리머라는 것이 주 원료이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그냥 아크릴릭 물감이 보이는데요,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빛에 비치면 이 표면 자체는 화이트보드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현상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소를 먼저 사용해 주신 상태에서 물감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제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샌더블 제소는 마찬가지로 그냥 제소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소랑 똑같이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약간 더 꾸덕꾸덕한 성질을 보실 수 있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샌더블 제소는 명칭 그대로 샌딩을 할 수 있는 제소라고 보시면 돼요. 서페이스에 어떤 붓 자국이라든지 혹은 어떤 요철이 튀어나와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좀 방지해주게 하기 위해서 사포질을 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표면을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 제소와 함께 이렇게 그냥 섞어서 제소만으로도 이렇게 그레이스케일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제가 투명 제소를 시전하기에 앞서 이렇게 섬세한 드로잉을 하게 되었는데요, 두들링처럼.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내가 명확한 어떤 그림을 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하게 돼요.
그 스케치를 하는 단계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건식 재료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제가 사용한 것은 그냥 색연필이에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이 건식 재료 위에 그냥 일반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런 물감을 그대로 혼합하게 해서 이 위에다가 얹게 되면 이 건식 재료와 물감과 함께 혼합이 되면서 전혀 다른 색깔의 표현이 이 위에 안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해주기 하기 위해서 매트 미디엄이라고 투명 젯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투명 젯소도 물론 물과 함께 혼합해서 쓰는 게 맞고요. 그냥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좀 투명하게 보이는, 좀 확연하게 보이는 현상을 보실 수 있죠. 이 아크릴릭 그라운드 파스텔을 보면 거의 풀리 대리석 가루로 표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감만 짜서 봐도 약간 대리석 색깔, 회벽 색깔이 나타납니다. 약간 회색이. 이걸 여러분들이 긁히는 소리부터. 네, 긁히는 소리부터가 일단 시멘트를 살짝 어루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장미셸 바스키아라고 있는데 그 작가는 물론 이런 백그라운드에 건식 재료용 이 아크릴릭 그라운드 파스텔을 쓰진 않았지만 물론 이제 바스키아처럼 이렇게 러프한 그런 재질의 텍스처에 이제 오일 파스텔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선 이 아크릴릭 그라운드 파스텔을 쓰면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제 그림을 그려 나아가다가 한쪽 부분에다가 또 자유로운 그런 낙서 같은 것들을 가미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백그라운드로 쓸 수 없을 것 같은 이 라이트 몰딩 페이스트와 수채화용으로 대표적으로 그라운드로 쓸 수 있는 앱서번트 그라운드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냥 붓을 통해서 이제 표면 자체를 흥건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붓이 이렇게 쫙 가면 그 퍼지는 현상 있죠. 그 퍼지는 현상을 제대로 나타내 줄 수 있는 미디엄이 바로 이 앱서번트 그라운드입니다. 수채화용 백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캔버스 천 위에 이 물감을 사용하게 되면 종이짝과 같은 그런 표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은 그런 흡수성이 있는 백그라운드인 라이트 몰딩 페이스트를 보여드릴게요. 라이트 몰딩 페이스트는 마치 생그림과 같아요. 그래서 얘를 나이프로 펴바르게 되면 진짜 내가 파티시에가 된 것처럼 이제 생크림을 펴바르는 그런 느낌으로 백그라운드를 형성해 주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띠에르를 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패스트 보조제이기 때문에 이런 마띠에르를 형성하고 그대로 말리면 이 상태 그대로 말라요. 그리고 라이트 몰딩 페이스트는 물과 함께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쓰셔도 괜찮고, 얘를 아무리 두껍게 올려도 명칭 자체가 라이트 몰딩 페이스트이기 때문에 캔버스 자체에 대한 무게가 늘어나지 않아요. 아크릴릭 물감의 물성 종류 3가지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좀 헤비한 혹은 임파스토 기법에 적합한 그런 물감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임파스토 기법은 붓질의 이 붓결이 그대로 남아있고 물감의 그 텍스처가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예는 아마 반고흐가 아마 대표적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헤비바디는 짜게 되면 이렇게 치약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헤비바디는 치약, 그러니까 투스페이스 정도의 그런 성질을 가진 이 헤비겔과 함께 섞여진 안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묽기인 플루이드 타입 아크릴릭을 보여드릴게요. 플루이드 타입은 보통 얇게 펴바를 수 있는 그런 물감이기 때문에 표면 자체가 러프하지 않고 좀 매끈한
그런 그림들을 그리시는 그런 작가분들한테 적합한 물감이고요. 자, 보시면 색깔은 똑같이 울트라마린 블루 색깔이고 물성의 물기 자체가 조금씩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가장 묽은 잉크 타입인 하이플로우 아크릴릭을 함께 보여드릴게요. 이 아크릴릭 잉크는 하이플로우는 다른 명칭으로 아크릴릭 잉크입니다. 잉크 타입으로 나와져 있어서 이 안에 고착된 그 안료와 그 보조제가 함께 섞이게 하기 위해서 모든 통마다 아크릴릭 구슬들이 안에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기 이전에 10초 정도 혹은 15초 정도 흔들어 주셔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크릴릭 잉크인데요. 똑같은 울트라마린 블루 색감이고, 자, 이렇게 많이 흐르는 느낌을 함께 보실 수 있죠. 내가 표면에 그 어떤 요철 없이 더 매끈하게 표현만 하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이플로우 아크릴릭 잉크 물성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각자 다 섞었을 때 이 고유의 플루이드 아크릴릭, 하이플로우 아크릴릭, 그리고 그냥 헤비바디, 이 고유의 성질은 굉장히 없어지겠지만 본인한테 맞는 물성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위에 겹치듯이 한번 뿌려보실래요? 네, 또 다른 이렇게 나와진 그냥 고유의 이런 마블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캔버스 틀이라고 하면 살짝 비스듬히 물감을 내가 원하는 텍스처대로 흘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냅두게 되면 이 아크릴릭 잉크는 이 상태 그대로 건조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그런 마블 서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물성의 종류 3가지 중에 또 특이한 것은 이 헤비바디죠. 이 헤비바디 아크릴릭을 물감의 양을 늘려줄 수 있어요. 이 헤비겔이라는 겔 미디엄으로 얼만큼 늘려줄 수 있느냐, 한 3배 정도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물감의 양을 늘려주는 것을 지금 시연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1이라고 두고, 자, 이걸 한 3 정도라고 봤었을 때 물감의 양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함께 보실게요. 이 조정하는 요 비율이 헤비겔이 조금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투명도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아까와 같이 굉장히 적은 양의 물감으로 더 넓은 서페이스를 이렇게 칠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더 도포할 수 있다는 거, 나이프로 충분히 발라서 그 어떤 텍스처를 만들 수 있다는 거가 이제 비용을 아끼는 방법과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음 스텝으로 보여드릴 건 자개 종류의 물감이에요. 자개 종류라 하면, 자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조개 껍데기 안에 있는 그 자개를 말씀드린 건데, 보통 펄 느낌을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전부 다 자개 물감들로 혼합된 그런 펄 물감 종류들인데요, 이 위에 보시면 인터퍼런스라고 적혀 있어요. 인터퍼런스라는 뜻은 보통 찾아보시면 착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착시는 결국 조명에 의해서 혹은 내가 보는 위치에 의해서 혹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게 달리, 색깔이 달리 보이는 그런 현상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해서 인터퍼런스 아크릴릭이라고 명칭을 두었고요. 간단하게 제가 6가지 종류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냥 이렇게 짜서 보았을 때 색깔이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진 않아요. 근데 빛에 비춰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붙여보았을 때 이게 다 다른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그 다음은 중금속 물감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보여드릴게요. 브론즈부터 하나씩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이 브론즈는 실제 이 브론즈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화학 반응으로 물과 함께 섞였을 때 서페이스를 칠하게 되면 이런 산화된 그런 앤틱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감들과 함께 섞어서 쓸 수 있는 아크릴릭 보조제. 보조제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특이한 보조제들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파이버 페이스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파이버 페이스트는 파이버는 섬유를 뜻하는 명칭이고 결국엔 제가 이걸 자주 사용해 보니까 마치 보조제와 함께 종이죽을 섞어놓은 듯한 그런 텍스처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텍스처를 나이프로 한번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게 되면 마치 더 러프한 텍스처를 표면을 만들 수가 있고요. 좀 나이프로 약하게 지나가게 되면 고운 텍스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건 이렇게 섞였을 때 진짜 종이죽을 펴바른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것을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뾰족뾰족한 텍스처를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이 파이버 페이스트는 이 상태 이대로 마르고요. 마르게 되면 완전하게 굳어져 버려서 굉장히 딱딱한 플라스틱 정도로의 그런 경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내려와서 파란색 레이어를 보시라고 파란색을 먼저 도포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파란색이 확연하게 보이면서 동시에 그 겉표면이 반짝반짝거리는 현상을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글라스 비즈겔입니다. 그냥 짜서 혹은 나이프로 건져서 보시면 이렇게 뿌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마르고 나면 완전하게 투명해집니다. 소리를 느껴보시면 진짜 이 아크릴릭 구슬들이 안에 함유되어 있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죠. 이제 마지막 그림을 다 그리고 난 상태에서 마무리 단계인 바니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니쉬를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을 햇빛에다 자주 노출을 시킨다거나 한다면 황변 현상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햇빛을 자주 보게 되면 사람도 타듯이 그림도 탑니다. 그래서 바니쉬로 어떤 1차 감염 방지 같은 것을 해주는 것인데, 바니쉬를 해줌으로써 동시에 이것을 글로시하게 해줄 수도 있고 세틴인 반광인 약간 반 정도의 광을 자아낼 수도 있고 아예 매트하게 뻑뻑한 그런 느낌을 자아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아크릴릭 물감이 빨리 마른다고 해도 최소 2주 정도는 기다려 주셔야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니쉬를 너무 두껍게 펴바르신 분들은 그게 나중에 어떤 층 혹은 어떤 막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얇게 펴바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이로써 아크릴릭 보조제와 어떤 쓰임새 같은 것들은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 재료학 강의를 해주셨는데 특히 작업을 실제로 지금 하시는 분이나 현직에서 아니면은 이 재료나 이런 미술을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분, 혹은 지금 이제 실제로 시내에서 활동하고 계시진 않지만 뭐 취미가 됐던 어떤 의미로든 미술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각자 자기의 노하우는 작업을 하면서 계속 쌓아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단계의 어떤 부분이지 이것을 꼭 따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쓰기에 딱 적합한 정도의 그 정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